1950년 1월 20살 청년 영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직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의 냉기가 더 짙게 드리워 있었다. 건국이라는 새 수를 담았지만 38선 북쪽에 그들과 남쪽의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살얼음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영수는 서울 변두리에서 어렵게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낮에는 일용직을 뛰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했지만 더 큰 걱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녘의 위협이었다.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수는 속으로 삭혔다. 바로 이달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의 이름 석자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박혔다.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은 제외된다. 망언이었다. 영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세상에, 이건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닌가? 저놈들이 우리를 버렸어. 길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들끓었다. 전쟁 나면 어쩌나?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뚝심 있게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맺고 국민들을 다독였다. 걱정 마라, 우린 혼자가 아니다. 영수는 애써 믿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 잿빛 하늘 아래 영수는 20살의 희망을 낚을 수 있을까? 애치슨 라인, 그 망언이 6.25의 방아쇠였을 줄이야. 2달 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날의 서막이 지금 이 땅에 들이우고 있었다. 챕터 2. 애치슨 라인, 그 차가운 망언이 심장을 찌르다. 영수야, 오늘은 어디서 일 좀 했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1950년 1월의 서울, 을지로, 뒷골목의 허름한 판잣집. 20살 영수는 땀에 절은 몸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저녁에는 촛불 아래서 대학 입시 책을 들여다봤다. 1950년생 영수에게 20살은 건국이라는 거대한 희망과 분단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뒤섞인 혼돈 그 자체였다. 예, 어머니. 오늘은 남대문 근처에서 미군 부대 하역 작업 좀 거들었습니다. 쌀값 벌었습니다. 영수는 품에서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도 얼굴에 주름만 더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영수야. 오늘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신문에 험한 소리가 났단다. 미국 놈들이 우리를 버린다는 소리. 영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 종로거리의 낡은 신문 가판대 앞에서 보았던 그 기사가 떠올랐다. 애치슨 국무장관, 태평양 방위선 한국과 대만 제외 1000명.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내뱉은 망언, 이른바 애치슨 라인에 처선 라인 발표였다. 그는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선언하면서 공산 침략 시 방위 대상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영수는 신문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서 신문을 보던 50살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영수의 어깨를 툭 쳤다. 이봐, 총각. 맞지? 맞어? 미국 놈들이 우리를 버렸어. 38선 넘어 김일성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지들 방위선에서 우리를 뺐다니 이건 전쟁 나도 자기들은 안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야? 아저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영수는 애써 냉정을 찾으려 했다. 아저씨, 그래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인가? 그거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밥 먹여주냐? 방위협정이란 건 말 그대로 전쟁이 터졌을 때 군사적으로 돕는다는 거지만 저 애치슨이란 놈은 전쟁이 나도 우리가 먼저 방어선을 쳐놓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거야. 김일성이가 오판할 명분을 준 거지. 에이, 개같은 놈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구나. 이제 이 나라는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그때 마침 새빵 주인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국민 여러분,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오. 1월 26일 우리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조인했소. 이 협정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받기 위한 것이오. 우리는 결코 고립되지 않았소. 우리의 국군은 강해질 것이며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동맹국이 될 것이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영수의 귀에는 그저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다. 방위원 조협정? 그래, 무기 좀 준다는 거겠지. 하지만 에치슨이란 놈이 이미 선을 그었는데 과연 저 약속이 지켜질까? 영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한반도는 지금 김일성의 침략 야욕,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삼각파도에 휩쓸려 있었다. 1950년 1월 6일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고등고시가 실시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영수에게는 저 고시가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유일한 희망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어찌 되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영수는 책상에 앉아 낡은 법정과 씨름했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농지개혁법 개정법 공포 소식이 들려왔고 국회에서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제1차 개헌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월 28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다. 영수는 이 모든 소식들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너무나도 부질없게 느껴졌다. 나 같은 평범한 20살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책이나 붙들고 있는 것뿐인가? 영수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다. 잿빛 하늘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영수야, 밥 먹자. 찬밥이지만 오늘 밤을 넘기려면 먹어야지. 어머니의 부름에 영수는 묵묵히 밥상 앞에 앉았다. 밥알을 씹는 그의 입안은 모래처럼 서걱거렸다. 1950년 1월, 20살 영수의 불안한 청춘은 그렇게 경랑의 한반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챕터 3. 내부의 적 권력 다툼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삼천자. 1월의 한반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은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았다. 북쪽의 김일성은 에치슨 라인을 침략의 신호탄으로 여겼고 남쪽 대한민국은 내부의 권력 다툼과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영수는 1월 중순 남산 아래 어느 고위 관료의 집에서 하역 작업 대타로 불려갔다. 쌀과 밀가루 포대를 나르던 중 응접실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영수의 귀를 때렸다. 내각 책임제 개헌이라니 민국당 저자들이 제정신이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드는 거요? 그 굵직한 목소리가 성토하듯 울렸다. 아, 김 부장, 자네도 참. 이 대통령의 독주가 한두 번인가? 국회는 이미 대통령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아.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국민이 뽑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지. 1월 28일 민국 당민주 국민당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제1차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영수는 읽었었다. 대통령 중심제인 현행 헌법을 바꾸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끌어가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영수는 벽돌을 나르다 말고 잠시 숨을 골랐다. 아니, 바깥에서는 전쟁 난다고 아우성인데 저 높은 양반들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구나. 20살 영수의 눈에는 그들의 다툼이 한심하게만 보였다. 그 무렵 정부는 농지개혁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었다. 1월 중에는 농지개혁법 개정법이 공포되며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어느 날 영수가 공사장 근처 낡은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옆자리에서 농부처럼 보이는 남성들이 상기된 얼굴로 대화하고 있었다. 김서방, 자네도 이제 땅 문서 받게 됐다며? 농지개혁 말이야. 허허, 그렇다네. 유상 분배긴 하지만 내 땅을 내 이름으로 갖게 되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대단한 일을 했지. 맞아. 빨갱이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한다고 꼬드겼지만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했지 않나. 영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왠지 모를 희망을 느꼈다. 그래, 비록 정치가 불안해도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겠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울 시내에는 여전히 좌우익의 잔재가 남아 끊임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남한 내 좌익 세력은 농지개혁의 미흡함을 공격하며 정부를 비방했다. 영수는 고시 공부를 하다가도 종종 광화문 내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나 선전전을 목격했다. 낡은 확성기를 통해 쏟아지는 구호들은 영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도연맹 가입 안 하면 좌익으로 몰릴라. 공산주의자는 무서운 놈들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반면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들만 기용하고 서민들은 굶주리게 한다. 는 좌익의 비방도 끊이지 않았다. 영수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이념 대립 자체가 공포였다. 1월 14일 김포 비행장 운영에 관한 한미협정이 조인되었다. 영수는 이 소식을 접하고 미국 놈들이 우리를 버리진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저들이 우리 땅에서 뭐라도 하긴 하겠구나 하는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달 말 영수는 청년들과 함께 야학에 모여 글을 익히고 시국에 대해 토론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영수야, 겉으론 평화로운 척해도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날카롭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김일성이가 병력을 증강하고 있단다. 국경 부근에서는 충돌도 잦다지 않나.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지들 밥그릇 싸움에 정신없고 미국은 우리를 방위선 밖으로 내쳤고 우린 그저 이 혼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20살 청년의 한숨은 차가운 1월의 밤 공기를 가르고 희미하게 흩어졌다. 챕터 4. 냉전의 서막, 동북아를 조이는 국제적 압력 3천자. 1950년 1월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격렬한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달이었다. 영수는 매일 신문 한 귀퉁이라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애썼다. 국제 정세가 곧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1월 6일 영국이 대만과 당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수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수는 이 소식에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 영국이 저렇게 공산당 나라랑 손을 잡으니 북쪽 김일성이가 더 기세등등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밥상을 물리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영문도 모르겠다.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인데. 중국의 공산화는 이미 기정사실이었지만 서방 세계의 주요 국가인 영국이 공산, 중국을 인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남한 침략을 감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듯했다. 영수에게 가장 큰 충격은 역시 에치슨 라인이었다.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발표한 태평양 방위선은 마치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선고처럼 들렸다. 영수는 친구인 철수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철수야, 미국 놈들이 우리를 버렸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떤 피를 흘리고 세운 나란데 지들 방위선에서 쏙 뺐다는 게 말이 돼? 에치슨 그놈,
나중에 두고 보자. 역사가 그를 심판할 거다. 철수는 쓰게 웃었다. 심판이고 뭐고 당장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야, 영수야. 북쪽 놈들은 저걸 미국은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의 근거로 삼을 게 뻔해. 김일성이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었다. 이 발표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김일성에게 적화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북한은 이미 1949년부터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에치슨 라인은 그 실행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1월 26일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뮤추얼 디펜스 어시스턴스 어그리먼트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전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골자로 했다. 영수는 이 소식을 접하고도 마음 한켠이 개운치 않았다. 군사 원조가 들어온다고? 좋지. 하지만 방위선 제외라는 말 한마디가 협정 조인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게 아닐까? 미국은 전쟁 나면 뒤로 빠지려 할 거고 우리는 미국이 주는 무기만 믿고 싸워야 하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5년. 세계는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쪼개져 냉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그 냉전의 최전선, 불을 뿜는 화약고였다. 같은 달 다른 나라들의 동향도 예사롭지 않았다. 1월 26일 인도가 헌법을 반포하고 인도 공화국이 되었다. 아시아의 거대한 국가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공화제를 채택한 것은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우리도 독립국가로서 자력갱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듯했다. 영수는 국제 정세를 보며 대한민국의 위치를 절감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약소국이었다. 20살 영수에게 국뽕은 사치였다. 그는 다만 이 나라가 무사히 이 경랑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결국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다, 철수야.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냐. 영수는 텅 빈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또 슬펐다. 챕터 5 20살 영수,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 삼천자. 1950년 1월, 영수의 20살은 여전히 배고픔과의 전쟁이었다. 대학 진학의 꿈은 멀리 아른거리는 신기루 같았고, 당장 어머니와 함께 하루 세끼를 때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영수야, 오늘은 어디서 일감을 구했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중앙우체국 공사장에 다녀왔습니다. 1월 31일에 준공된다고 해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중앙우체국 준공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상징적인 건설 사업 중 하나였다. 영수는 무거운 흙과 자재를 나르며 땀을 뻘뻘 흘렸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틈틈이 주머니에 넣어 다닌 영어 단어장을 꺼내 외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디마크러시, 민주주의, 리버레이션, 해방. 이 빌어먹을 단어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공사장에서 만난 왕초라고 불리는 50대 남자가 영수에게 혀를 찼다. 젊은 놈이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뭔 책만 보고 있냐?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임마. 대학? 그거 배부른 소리야. 영수는 묵묵히 웃어넘겼다. 그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라가 혼란해도 개인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회의 불안정은 영수와 같은 서민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물가는 치솟았고 일자리는 불안정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몰리기도 하고 친일파로 몰리기도 했다. 영수가 일하던 시장 골목에서
며칠 전 경찰에게 끌려가는 한 남자를 보았다. 저 사람 왜 잡혀가는 거예요? 영수가 옆 노점상에게 물었다. 쉿, 조용히 해 젊은이. 저 사람 예전에 좌익 계열의 강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 관련자라고 잡혀가는 거라네. 세상이 흉흉해서 누가 누구를 고발할지 몰라. 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들을 계몽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강제로 가입당하거나 이념의 잣대로 탄압받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영수는 몸서리를 쳤다. 이념이라는 칼날이 서민들의 목을 조이는구나. 한편 1월 6일에는 정부 수립 이후 첫 고등고시가 실시되었다는 소식이 영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는 낡은 책을 펴고 다시 법전을 들여다봤다. 저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 이 썩어 빠진 나라의 시스템을 바로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밤이 늦도록 촛불을 켜고 책을 봤다. 밖에서는 매서운 1월의 바람이 판잣집을 흔들었지만 영수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의 20살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모순 그 자체였다. 미국은 김포 비행장 운영 협정을 맺어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동시에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여 안보를 위협했다. 영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줄다리기처럼 느껴졌다.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구나.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영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감을 찾아 나섰다. 찬란한 태양은 떠올랐지만 1950년 1월의 서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20살 청년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생존을 향한 그리고 희망을 향한 고군분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챕터 5 한글 타자기와 문맹 퇴치, 작지만 소중한 진보. 1950년 1월의 어둠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조용히 진보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영수와 같은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희망을 걸었다. 영수는 고등고시 준비를 위해 종종 도서관을 찾아갔다. 낡은 책들 사이에서 그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바로 한글 타자기에 대한 소식이었다. 1월 16일 공병우 박사가 미국에서 대량 제작한 한글 타자기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기사였다. 영수는 흥미를 느꼈다. 철필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건가? 이제 공문서도 신문도 더 빨리 찍어낼 수 있겠군. 타자기는 단순히 글자를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의 확산 속도를 높여 문맹을 퇴치하고 지식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혁명의 도구였다. 영수는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를 직접 볼 수 있을까 하여 한 출판사를 찾아가 보았다. 낡은 건물 2층, 타자기 소리가 따다닥 차랑 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방이 있었다. 타자기를 치던 중년 남성이 영수를 보고 말했다. 젊은이, 이것이 바로 공병우 타자기라네. 자네도 한번 쳐보겠나?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눌렀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글자가 종이에 또렷하게 박혔다. 와, 정말 빠르군요. 이 기술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겁니다. 영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글을 모르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절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지. 바로 그때 영수는 신문에서 본 또 다른 기사를 떠올렸다. 1월 20일 정부가 제4차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었다. 특히 군 입대 예정인 장정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영수는 다음 날부터 인근 야학에 봉사활동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르칠 것은 법전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가나다라와 대한민국 같은 기본적인 글자였다.
야학 교실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지만 배움의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30대, 40대, 심지어 50대 남성들도 쭈뼛거리며 모여 글자를 배우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영수가 칠판에 힘주어 글자를 썼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가 글을 배워서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글을 몰라 아들놈이 놀릴까봐 숨겼습니다. 영수는 목이 메었다. 이것이 진짜 나라를 세우는 일이구나. 총칼만이 애국이 아니다. 글을 아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는 것이 애국이다. 그는 열정적으로 한글을 가르쳤다. 문맹퇴치운동은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1950년 1월 정치적 혼란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한글 타작이라는 기술적 진보와 문맹퇴치운동이라는 교육적 진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수는 이 작은 진보들이 모여 결국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식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이 나라를 밝혀야 합니다. 영수의 외침은 야학교실을 가득 채웠다. 그 외침은 곧 20살 청년이 미래에 거는 희망이었다. 챕터 6. 20살 청년의 눈물 그리고 다짐. 1950년 1월의 마지막 밤, 영수는 어머니와 함께 단출한 저녁 식사를 했다. 쌀밥에 물을 넣은 국이 전부였지만 영수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함을 느꼈다. 영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애미는 걱정이 없단다. 그저 전쟁 같은 험한 일만 없으면.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영수는 어머니의 낡은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낮에 들은 소문 때문이다.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한테 남침 승인을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대. 소련제 탱크까지 끌고 내려올 준비를 한다지 않나. 이 소문은 1월 내내 영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에치슨 라인이라는 미국의 오판과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북한은 착실하게 적화 통일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영수는 불안함 속에서 고시 공부를 잠시 미루고 거리로 나섰다. 1월 말 서울 시내는 겨울 추위만큼이나 스산한 분위기였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난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영수는 종로 거리를 걷다가 한 신문사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았다. 북한 공산당의 만행 고발이라는 제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북쪽에 두고 온 작은아버지 가족이 떠올랐다. 해방 후 38선이 그어지면서 생이별을 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북쪽의 가족과 이산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국뽕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때 영수의 귀에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 방송교향악단 제1회 연주회가 열렸다는 뉴스였다. 1월 29일. 전쟁의 먹구름이 들이우는 가운데서도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영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잿빛 서울 하늘을 울렸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문화이자 삶이 아니겠는가. 영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20살 이 나라의 가장 격렬한 시기에 태어난 나는 이 모든 것을 똑똑히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에치슨 라인, 내부의 분열, 그리고 북쪽의 위협.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의 다짐은 곧 한반도를 뒤흔들 거대한 격변에 맞서 싸울 준비였다. 1950년 1월 대한민국과 세계를 뒤흔든 사건들 속에서 20살 청년 영수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선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1월의 바람이 불었지만 영수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그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땅에서 그의 청춘을 바쳐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맹세했다. 전쟁이 오든 평화가 오든 영수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의 20살은 이 나라의 20살이었다.